안녕하세요.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사무국장 박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그 싸우는 심리학 같이 했었잖아요.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 쭉 했었죠. 네. 한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년 했었나요? 1년 정도 했었죠. 1년. 그 조회수 엄청 안 나오는 방송. 아무도 안 보는 방송. 근데 첫 회는 10,000회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는 박재환 사무국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네, 제가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그런 쪽이었고 이제 뒤집혔어요. 전세가 맞습니다. 역전됐어요. 예. 약간의 이제 복수한 듯 통쾌한 느낌도 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앞으로 네. 첫 출연자로 나오신 거죠. 네. 이번에 한 번 나오시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시는 앞으로 겁니까? 계속 출연할 예정이고요. 국내 정치 분야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이 첫 회인데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실 겁니까? 요즘에 그 이동관 특보 관련돼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흔히들 이제 언론 고문 기술자라고는 이동관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동관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주신다면? 네, 우선 양력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57년 서울대 정치학과 학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우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화가 있는데 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네. 이동관 그 특보가 기자 네. 시절 때 유학을 간다고 네. 국회 사무실을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국회 사무실. 예, 그래서 정통한 소식통의 제보자에 의하면은 네. 인사를 하러 왔대요. 유학 간다고. 그래서 300만 원을 그 당시 네. 큰 돈을 줬다고 합니다. 줬다? 네. 왜 줬을까? 글쎄요, 뭐 처세술? 그러니까 안 주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줬겠죠. 그죠? 뭐 딱 보니까 돈 받으러 온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줬겠죠. 네. 그럼 그 사람만 줬을까? 글쎄요, 다른 사람들도 줬겠죠. 다 돌아다니면서 뜯을 만큼 뜯었겠죠. 그런 건 이제 구걸 행각이라고 그러는 앵벌이라든 기자 때부터도 그렇게 남의 돈을 갖다가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네. 하버드 이게 참 악마의 코스인가 봐요. 나쁜 놈들이 다 이렇게 코스를 밟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앞으로는 서울대 하버드대 나온 사람 상종을 하지 말고. 자 그리고 또 네. 그다음에 그래서 1985년 동아일보 기자 입사해서 네, 사회 동아일보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낙연. 동아일보 쪽이 안 좋구나. 네. 네. 그래서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네. 이어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 특별보좌역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기자였다가 정치를 바로 입문한 거죠?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맞습니다. 이명박 때. 네. 2011년까지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냈습니다. 그럼 빨리 출세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초고속 승진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청와대 대변을 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능력이 엄청 많든가 정말로 나쁜 놈이든가. 그죠? 네. 뭐 굳은 일 가리지 않고 하는 아주 그 아부를 잘하는 사람. 처세술? 네. 그리고 못된 놈. 악역을 맡겨도 충분히 해내는. 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했고요. 이후에는 고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초빙 교수,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2021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을 맡아 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을 거쳐서 현재 대통령 비서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맡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네, 임명된 건가요? 지금? 아직은 임명은 안 됐고요. 예, 거의 뭐 언론에서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예, 윤석열이가 이동관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봤을 때는 절대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나쁜 놈은 그쪽에서 놀던 놈을 해야 그쪽을 작살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식민 통치할 때 지네만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한국 사회를 알고 있는 친일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가 좋은데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예. 언론 쪽에 나름 잘 아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이런 사람을 잡고선 언론을 깨라 그래야 잘 깨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이 붙잡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이명박에 빌붙어서 출세하고 또 윤석열 쪽에 들어간 거 보면 대략 어떤 사람일지 짐작은 되는데요.
과거에 이 젊었을 때부터 나쁜 놈이었는지 네.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뭐 약을 먹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과거의 어떤 기사들 뭐 이런 발언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우선 그 기자 시절 때 썼던 기사를 한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우선 1985년 11월 4일 날 수습 기자에서 최종 합격자로 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86년 6월 14일 날 본인의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담긴 기사는 아니고요. 정보성 기사고, 드디어 1987년 10월 27일 날 본인 의견이 담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기자의 눈 잃어버린 상아탑인데,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87년 10월 25일 날 고대에서 열린 민주쟁취 청년 학생 공동회 창립식 및 거국 중립 내각 쟁취 실천 대회를 김대중, 김영삼 그 당시에 총재가 이제 했었는데 8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저도 갔었어요. 아, 그런가요? 저도 갔었습니다. 네. 김대중, 김영삼 씨가 오고 네. 그 앞에 뭐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들었었죠. 고대가 좁아요, 의외로. 근데 거기 꽉 차고 연도도 꽉 차고 이 두 사람은 거의 유세를 하듯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차 타고 이제 입장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동관 특보가 생각을 했었던 의견을 냈었던 게 뭐냐면은 한 교수가 이렇게 진리의 상합탑은 누가 지키냐 이렇게 집회만 하고 대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라는 기사를 실었고, 또 어떤 교직원은 정치인들이 학생들에게 끌려다녀서야 되겠냐라는 게 설득력 있게 들었다라는. 그런 걸 인용해서 썼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상하탑을 정치인들이 이용했다라고 욕한 거네요. 맞습니다. 왜 김대중, 김영삼 씨가 거기 가서 상하탑을 오염시켰냐? 네. 근데 그 전에 오염시킨 놈들은 군사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80년대. 그 학교에다 사법경찰 진주시키고 전투경찰 투입하고. 맞습니다. 뭐 지네가 오염시켜놓고선 겨우 열려서 이런 거 다 처음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열었더니 이걸 욕한다. 네. 이것만 봐도 이 이동관이라는 사람의 정치 성향 같은 게 좀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 당시부터. 그래서 이동관 특보가 그 당시에 네. 그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해야지 이 데모 이런 집회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반영한 글이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시리즈인데 주한미군 극동의 눈 전술 항공 통제 본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미국 철수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실제 오산의 전술항공 통제 본부의 존재가 큰 영향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뷰했었던 미군의 한 여인의 진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안보 현실과 이상의 딜레마 때문인 것 같다. 예. 이게 이 기사가 왜 나왔냐면은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실은 기사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사가 1990년 8월 4일 날 동아일보 한국기자상 취재 편집 부분 수상을 받습니다. 이때는 팀으로 받았거든요. 상을 왜 줬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그 동아일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군 철수 주장이 막 터져 나오니까 네. 그거를 까는 기사를 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 줬겠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 40대 미국 여인이 결국 그예요. 오산 공군기지에서 만난 미국 군속 린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왜 이 사람하고 인터뷰하냐고요. 하고 많은 사람들 저하고 중에서 해야지.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네. 나한테 물어봤으면 철수하라 그랬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사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면 이상의 딜레마에서 이상은 뭐냐면 자주국방에 대한 꿈이죠. 맞습니다. 이 자주국방에 대한 꿈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계속 꿨던, 그래서 전작권, 전치작전권을 반환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 좀 더 내려가면 박정희가 동기는 불순하지만 자주국방을 외쳤어요. 오늘날 한국이 군사주권이 없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밖에 또 있어요? 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국 말고 또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군사주권. 아니, 아예 이제 식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독립국가라고 하면서 군사주권이 없잖아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옛날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군사주권을 맡긴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또 신라가 당나라한테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속 중앙미군 철수 내지는 전시작전권 방안이라도 먼저 하자. 군사주권이라도 되찾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뭐 장기적으로는 뭐 사라지면 더 좋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다. 네. 자, 그리고 80년대를 지나서 또 시간이 흐른 뒤에도 뭐 그런 생각을 계속 드러냈습니까? 네. 이동관 특보가 이제 저서를 냈습니다. 저서를 냈는데 자기가 쓴 거예요? 맞습니다. 저기가 이제 본인이 쓴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2019년에 이제 출간한 대담 형식 개체 평등의 역습,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였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 성향 인사 4명과 나눈 대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동관 특보가 기자 시절이었던 1987년 민주화 항쟁 직후 술 취한 사람들이 파출소에 와서 방뇨하고 기물을 부수며 너희는 독재의 권력의 주구인데 술 좀 먹고 방뇨한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행패를 부리는데 경찰관들이 속수무책 당하던 상황이 생생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담자인 이재규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칼찬 순사인데요? 라고 맞장구 치자 이 특보는 칼찬 순사를 보는 의식구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일제잔재의 칼찬 순사 이 녀석 내가 민주시민인데 이런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책에서 이런 이제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87년에 민주항쟁 직후에 파출소에 와서 방뇨하고 기물을 부수며 뭐죠 이렇게 사례를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례를 들어서 그 쉽게 얘기하면 민주화 세력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파출소에서 오줌 쌌다. 근데 파출소에서 난동 부린 거는 그 누구야 원희룡 아니에요. 사법연수원생인데. 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방뇨해가지고 길 가던 시민이 뭐라던 시민을 때린 사람도 원희룡이고. 맞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들어야지 왜 이 하나만 딱 가지고. 그리고 방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글쎄요, 많이 거의 없었죠. 그쵸. 어쩌다 한번 술 먹고 와서 방뇨를 했겠죠. 네. 뭐 아니면 뭐 이것도 진짜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시민들이 경찰을 뭐 공권력을 어떻게 우습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그야말로 독재 권력의 신여로 경찰이 기능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칼찬 순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독재 권력이 주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80년대에. 그 당시에 많이 부르짖었죠. 실제로 그랬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감히 공권력한테 이런 태도를 보여? 그것도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의도가 보입니다. 의도가 보이는 그 얘기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네. 한홍구 선고외대 교양학부 교수는 법 의식이 왜곡됐다는 발상 자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 자체가 권력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투박한 방식의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면서 경찰에 맞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방뇨 사례 하나를 가져와 그런 말을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고문에서 죽인 사람, 뭐 과잉 진압으로 죽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선 그리고 경찰이 이때 이렇게 워낙 그 독재 정권의 주구라는 인식이 박혀가지고 환골 탈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자 진짜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인식이 개선된 게 있거든요. 경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독재 권력의 주구다, 권력의 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래도 경찰은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애쓴다 라는 인식이 생겼었거든요. 네. 그걸 뒤엎은 게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다시 신여화시키면서 권력에 신여화시키면서 8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경찰서에 가서 오줌 싸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원희룡이 제일 먼저 쌌죠. 네, 이게 다 지들이 해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노남불 전형적인 네, 네, 네. 발언이죠. 네. 자, 어쨌든 이동관이가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정권의 신여의 노릇을 했다 이러는 거고. 네. 또 책 하나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 특보가 이제 직접 쓴 또 자기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단독으로 썼던 하여튼 자서전. 도전의 날들에서 2008년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관해서 서술하며 일본의 옴질리교 살인가스 테러 사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거 빗댈 게 없어서 여기다 빗댑니까? 그래서 2008년 촛불 사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누적된 좌절과 울분이 표출된 측면도 있다며 사회 내부에 축적된 울분이 극단적으로 폭력적 양상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옴질리교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세뇌된 광신도들을 동원해서 지하철에서 독가스인 살인을 살포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테러 사건이었거든요. 맞아요.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다 비교를 했습니다. 광신도 쪽이면 광신도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네. 한국의 광신도 하면 누구가 있을까요? 광신도 정광훈? 네. 집단? 아니면 천공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 테러를 꼭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광신도랑 비교하려면 그런 쪽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촛불 집회 같은 민중 항쟁 또는 민주 시민들의 항쟁을 감히 광신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테러랑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누적된 좌절과 울분이 극단적으로 폭력적 양상을 띠었다라고 주장하는데, 띠게 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울분이 극단적으로 폭력적 양상을 띠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정부에 대한 그런 분노, 그 다음에 어떤 뭐 언론 뭐 통제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누적돼 있기 때문에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가 더 불평등해졌고, 그렇죠. 문제가 더 많은데 이거 개혁을 하지 않고 개혁을 반대해온 뭐 수구 세력 혹은 적폐 세력들이 극단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을 갑자기 남들한테 덮어씌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감히 광신도 집단이랑 비교하기도 하고요. 시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은 한 번도 광신적이었던 적은 없어요. 맞습니다. 광신적이었던 건 항상 지배층이었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야말로 가장 광신적인 집단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옴질리교 같은 놈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이동관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또 이제 책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책 다 쓰고 나서 또 그 이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방송 출연에서 이렇게 논란에 대한 말을 좀 했었는데, 네. 하나로 소개해 드리면은 3년 전 2020년 네. JTBC 라이브 썰전에서 조국 딸 어떻게 보나라고 해서 네. 김종배 시사평론가하고 설전을 벌인 게 있습니다. 제가 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지를 알 수 있다. 일단 요 말만 하고 제가 팩트 두 개만 너무 얘기할게요. 인신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 아니요, 제가 무슨 비난한 게 하시면 아니잖아요. 안 돼요. 자, 잠깐 아무리 그래도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남 얘기할 때 중간에 끼지 말고. 우선 아니, 발언하시고. 자, 팩트를 얘기하겠는데 왜 이성적으로 인격에 대한 아니, 얘기를 인격에 대한 얘기를. 자녀 참 제가 지금 할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요? 자녀의 교육 뭐 부모로부터 좀 분단이 부모의 아니 왜 사람이 그러니까? 인격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무슨 있잖아요. 표현을 해요? 자식이 저 지금 부모의 거울이 요 얘기 할게요. 맞지. 거기서 요즘에 그 회자되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국 자녀를 빗대고 조민가. 조국을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현재 그 아들 학폭 사건이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이에요. 잘 정확한 말을 했어요. 네. 저부터 칭찬해 줄 말인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동관 아들이 한 짓은 아버지 보고 따라한 것이거나 맞습니다. 아버지가 망쳐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알 수 있다. 정확한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한 거네요, 그죠? 예언을 한 거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로남불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뻔뻔하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때는 이제 태어나게 했다. 네. 자기 아들 문제가 터질 줄 모르고. 네. 자, 그것은 뭐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자식을 이동관이 어떻게 키웠는가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문제 있는 발언 같은 거 최근에 또 유명한 발언 하나 하지 않았어요? 공산당 발언을 그렇죠. 최근에 했었는데,
최근에 방통위원장 첫 출근 때 기자가 요즘 불거져 나오는 언론 장악에 대해서 묻자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그거는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기관지 내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오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그거는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기자가 그 발언을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공산당이라 생각하는 그 기관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잘 아실 거다. 알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TV조선 아니에요? 채널 A인가? 아, 둘 다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한다. TV조선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곡 보도, 허위 보도 아주 전문가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동관식으로 얘기하면 기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극우 파쇼적 발상이에요. 공산당의 기관지를 언론이 아니라고 얘기할 단정할 근거가 뭡니까? 사실 없죠. 예를 들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다 공산당이 있어요. 일본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군소정당이라 그래서 그렇지 이런 류의 정당이 있고요. 유럽에도 있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기관지를 내는 게 언론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론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관지가 TV조선처럼 계속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사실만 보도하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건 그런 견지에서 언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공산당이 발행한다 그래서 그건 언론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찬양하는 TV조선은 괜찮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선일보는. 자, 이 사람의 시각은 하여튼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위 좌파, 공산당 이쪽은 다 밟아 죽이겠다 하는 발상밖에 안 돼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되고. 맞습니다. 이거 유럽에서 이런 얘기하면 공산당한테 고소당합니다. 네. 그 나라에 공산당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파쇼 세력들이 한국의 집권층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동관이고. 맞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언론을 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냐 아니냐는 기준은 간단하죠,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냐 찬양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면 다 공산당인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다 빨갱이 공산당으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극우파쇼적인 사람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 발언을 했었던 그 화면을 시청자분들께 다시 보시면은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MB 때 언론 장악을 했었던 그런 전력도 있고 그런 경험도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아니면 자신감이 아니라 광기. 네,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광기가. 광기. 막 가스 학폭 그 살인 아우슈비츠 이런 데 들어갈 때 그 악마들의 광기 있잖아요. 나 이제 드디어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어. 죽일 수 있어. 이런 광기. 그게 느껴집니다, 좀. 자, 이 사람도 지금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론 다 박살 낼 거야.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사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옛날부터 그런 싹이 있었지만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진행되어 온 사람이다. 그래서 좋아지긴 틀렸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간에 조금 자꾸 실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꾸준히 성장하면서 안 좋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사람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정신 건강이라는 측면에서요. 자, 오늘 이동관에 대해서 일단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